60살이신데요. 식후 혈당 106, 당화혈색소 6.1입니다. 저번에 발이 저리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마그네슘을 추천해 주셔서 먹고 있는데 괜찮아졌어요. 근데 이번엔 손이 저려요. 왜 그런가요? 자,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다리가 저린 분들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좀 부족해서 저린 경우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. 뭐 한 10명에 2명, 3명 이 정도는 매그네슘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건강한 사람이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매그네슘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드셨는데 좋아졌는데 다리가 저리다가 이제는 손이 저리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왜냐? 매그네슘이 모자라서 다리가 저렸다면, 쥐가 났다면, 매그네슘 때문에 그랬다면 매그네슘을 먹고 나는 다리가 쥐가 나는 게 좀 좋아지겠죠. 다리는 근육이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해질 같은 게 많이 근육을 수축하는데 많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리가 저리다는 말에서 매그네슘이 좀 잘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손이 저리다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. 왜냐, 손을 예를 들어서 자신이 마사지사다, 마사지를 하루 종일 하신다. 자, 그러면 매그네슘 때문에 드시면 좋아질 수 있긴 하겠죠. 왜냐면 이것도 근육을 막 쓰고 있으니까. 다리는 맨날 걷고 있으니까 쓰니까 전해질이 필요한데 없어서 저릴 수 있고, 마사지사라 하루 종일 가면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대부분의 마사지사가 아니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그래서 손을 막 계속 막 쓰는 직업이 아닐 경우에 손이 저리다면 정확하게 어디가 저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질병이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5번째와 4번째 반, 네 번째, 5번째 손가락이 저리다. 그러면서 요렇게 이쪽이 저리다면 그 부위가 뼈와 여기에 있으면서 마찰을 하면서 여기 인대가 신경줄을 꽉 눌러가지고 전기자극이 찌릿찌릿하게 오는 거예요. 그거는 신경줄을 눌렀기 때문에 인대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쪽 2개가 아니라 이쪽 요 3개가 그렇다면 그러면서 여기다 하면은 이거는 또 이쪽에 있는 신경줄이 넘어가는 요 부위에서 그 신경을 누르는, 그래서 이제 저린 현상이 나오는 거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손에는 더 많이 생겨요. 많이 쓰다 보니까 특정한 활동을 하고 반복되는 활동을 할 때. 그래서 하는 거는 근육 자체의 수축 때문에가 아니라 인대가 부으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병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위가 저리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펴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. 펴주는 운동을 하고, 하는 건 쉬운데 이걸 계속 자주 해줘야 되는데 자주 못 해준다고. 일명 물리치료로 좋아지는 가능성이 많고요. 뭐 심하게 아플 때는 뭐 에드빌이나 알립, 아이브프로핀 같은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. 염증이 이쪽이 났을 수 있으니까 그 염증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. 꼭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소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됩니다.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암 환자가 당 차단을 위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메폴민 당뇨약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될까요? 암 환자이신데 당뇨가 아니시라면 굳이 메폴민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? 아니면 당뇨가 조금 있으시면 메폴민을 추천하진 않아요. 암 환자는 이것저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질 확률이 많고요. 왜냐하면 암 치료제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신장 기능, 간 기능을 체크를 하면서 하죠. 콩팥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간도 망가질 수 있고, 만약에 이걸 하다가 콩팥이 망가졌는데 메폴민을 먹는 사람이 응급 사태가 벌어졌다, 뭐 차 사고가 났다,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조영제를 줘야 된다.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모든 3가지 조건이 다,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고 메폴민을 먹고 있는 환자가 캣스캔에서 조영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,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이제
일어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.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교과서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니까 가끔가다 이제 굉장히 안 좋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으니까,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메폴민을 좀 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, 암 환자가 당뇨 전 단계인데 그러면 먹어야 되냐? 그럼 암 환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추천을 하지 않는 게,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당뇨를 넘어서면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그걸 굳이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. 단백뇨 측정하는 테스트들이 너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. 단백뇨 측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소변에 이렇게 탁 뭐를 넣어가지고 테스트립을 쫙 넣어가지고 요만하게 리트머스 그런 걸 소변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분 2분 있다가 보면은 그걸 색깔을 비교해서 이제 단백뇨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. 피검사 기관으로 보내면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고, 단백뇨를 더 정확하게 한다고 했을 때 24시간 소변을 다 모아와서 24시간 동안 얼마나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이유는 단백뇨가 굉장히 적게 나올 때는 그걸 디텍트를 잘 못하니까 하루 거를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백뇨를 하면 더 정확하다는 컨셉이죠.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사람들이 아침에는 단백뇨가 적게 나오고 뭐 나중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. 올라왔다 내렸다.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시간에 단백뇨를 했을 때 단백뇨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24시간을 하면 적게 나오다 많이 나오다 해도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나오는지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.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24시간을 재라고 안 하고, 왜 그러냐면 24시간 소변 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사람들은 태우라고 하면 10명 해오라고 하면 한두 명밖에 안 해와 갖고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아침에 소변을 받아오라, 첫 번째 소변을 받으려고 하죠.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. 거기 단백뇨와 그 소변에 들어있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소변에 들어있는 단백뇨 수치를 단백뇨하고 크레아틴을 나누기를 하면 이제 그 숫자가 하루에 단백뇨 나오는 숫자하고 거의 똑같다, 비슷하다.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니까 이제 그거를 요즘은 24시간 단백뇨 측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저도 간혹 가다가 해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많은 것 같다. 그런데 정확하게 단백뇨가 얼마 나오는지 꼭 반드시 내가 트래킹을 해야 되겠다. 왜냐면 콩팥에 좀 무리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시키긴 하는데 1년에 몇 번밖에 안 해요. 왜냐면 그게 정확하게 해오지 않거든. 환자들이 몇 번 빼먹거든. 그러면은 그게 숫자가 또 달라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 번을 아침 소변을 해가지고 그걸 나누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백뇨를 측정을 따르게 하죠.